제가 얼마 전까지 큰 착각을 하고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남들이 다 싫다고 거절한 답도 없는 인간을 제가 구원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만약에 이번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끝까지 속아서 결혼까지 했을 텐데, 그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정말 상상도 가질 않습니다. 진짜 저는 제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착각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알게 되어 한 달 정도 좋은 관계로 알아가며 지내다가 고백을 받고 4월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고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며 연봉 역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았고 애초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서 쉬는 날 같이 운동을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연애 기간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친밀해졌어요. 연애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았었는데 사귀고 100일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제게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 너한테 말할 게 하나 있는데. 나한테 누나가 있어. 근데 누나가 좀 많아. 누나가 많아서 뭐 어쩌라는 건지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집안의 막내였고 위로 5명의 누나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나와는 무려 15살 차이가 나는데 5째 막내 누나와는 4살 차이였죠.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많다는 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괜히 나중에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헤어지고 그만 만나라는 반응이었어요. 누나가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5? 너 진짜 나중에 큰일 나. 혹시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져. 저는 집안의 외동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위건 아래건 형제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에게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도 했었는데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둘째는 진작에 포기했다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티격대는 모습도 조금 부러웠어요.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꼭 둘은 낳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 때문인지 남편이 누나가 5명이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크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저를 말리고 이 남자랑 너무 진지하게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 태평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누나들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냐 물었더니 자기 누나들 전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말하더군요. 내가 학창시절부터 부모님 대신 누나들이 날 키웠어.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큰 누나가 용돈까지 책임졌다니까? 지금도 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애처럼 취급하는 거 있지? 나중에 너한테도 우리 누나들 소개시켜주고 싶다. 아마 다들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질 것 같아. 남자친구가 5명의 누나들이랑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진 적도 없다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다고 하니 그게 뭔 문제겠나 싶었죠? 누나들이 제 남자친구를 아끼고 예뻐하면 그 사람과 만나는 저 역시도 똑같이 예뻐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5의 누나들은 전부 시집을 가서 아이들 낳고 사는 중이었고 그 중에 2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머지 3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에도 왕래를 자주 한다고 해요.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부모님 뵈러 찾아오는 누나들과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로 사이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식구들 다 모여서 외식도 자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모습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면서 저보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우리 2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잘 맞고 좋은데 단순히 식구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게 헤어질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제가 안 좋은 일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사람들 하는 말만 듣고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프로포즈를 받기 한 달 정도 전에 막내 누나라고 하는 5째 누나와 한 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식사 자리가 정말 즐겁고 막내 누님께서 저한테 정말 편하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호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한 번 그렇게 얼굴을 보여준 이후로 그 집안에서 저를 며느리감이라고 낙점을 한 것 같았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조만간 상견례를 하기로 날짜까지 전부 잡아둔 상황입니다.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결혼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빠른 게 아닐까 싶지만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올가을쯤 결혼식을 올리면 그리 서두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남자친구 부모님께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갔다 왔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는 아직 오가지 않았지만 양쪽 부모님들 모두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잘 준비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제 부모님이 남자친구 위로 누나가 5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시집가면 제가 신우들 등살에 힘들어할 것 같다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신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로는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겠다는 말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던 엄마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약속은 꼭 지키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셨죠. 최근에 연말 연초라 한참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하시는 일이 설명절 연휴 전까지는 주말도 없이 바쁘시기 때문에 상견례는 그 뒤로 미뤄놨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저는 모처럼 긴장을 풀고 편하게 마음 놓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주말에 뭐 하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누나들 전부 집에 오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와서 저녁 먹을래? 누나들이 너 한번 얼굴 보고 싶다 하더라고. 지금까지 막내 누나 한 분하고만 인사를 나눴고 나머지 넷은 사진으로만 보고 말로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인사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남자친구의 누나들의 존재가 부모님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더라도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나들 5 중에 2사람은 몇 시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 힘들답니다. 나중에 상견례할 때도 오지 못할 거고 지금 인사를 못 드리면 가을에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따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조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서 이왕 맞을 매라면 차라리 일찍 맞고 말자는 심정으로 주말에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건너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사들고 토요일 저녁에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같이 보는 건 처음이라서 아버님, 어머님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와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집이 떠나갈 것처럼 시끌시끌했고 다들 한마디씩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저를 불러놓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질문 공세를 쏟아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가 하는 대답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금방 피곤해졌어요. 슬슬 빨리 밥이나 먹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식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첫째 누님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자며 자기들이 재료는 싹 다 사다 놓았으니까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서 씻고 손질해 놓으라 하더라고요. 너 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한우 사다 놨거든. 저녁에 고기 구워 먹자. 냉장고에 보면 쌈채소도 있고 마늘에 파채랑 이것저것 다 사다 놨으니까 너가 주방 들어가서 고기 먹을 준비 좀 하고 있어. 얼떨결에 주방에 떠밀리듯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서 뭐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상추 찾아 꺼내서 씻어놓고 마늘 꺼내서 꼭지까지 야무지게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황당한 상황이긴 했는데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것저것 시켜대니까 일단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야채칸 밑에 보면 깻잎이랑 상추 있거든. 일단 그거 먼저 씻어주고 거기 위에 마늘 보이지? 마늘 꼭지 떼서 얇게 잘라놔. 이참에 살림 좀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겠다. 어머님도 아니고 첫째 누나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저한테 일을 지시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4명의 누나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연신 깔깔대고 웃기에 바빴습니다. 처음 제대로 인사드리는 자리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꾸미고 왔는데 주방에서 야채 씻고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왜 사람을 초대해놓고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한테 다 시키는 건가? 혹시 내가 결혼해서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가 되면 앞으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오늘 이 자리는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전부 어른들이고 저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첫째 누나라는 사람은 저보다 무려 17살이나 많다 보니 언니도 아니고 이모나 엄마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저를 23세 낳으셨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겁니다. 좀 옛날 사람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이런 부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솔직히 짜증이 올라오는 걸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파절이를 양념해서 좀 무쳐보라 하더라고요. 시킨 건 다 했어? 그래 잘했네. 이제 우리는 고기 구울 준비할 테니까 너가 파절이 좀 무쳐봐. 찬장 안에 보면 양념들 다 있거든. 맛있게 한번 해봐. 손맛이 얼마나 야무진지 내가 지켜볼 거야. 우리 동생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서 입맛이 엄청 까다롭거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자격도 없는 거지. 아직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은 진짜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때부터는 솔직히 웃는 얼굴을 유지 못하고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더니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누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슬쩍 저한테 다가와서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괜히 그럴 필요 없어. 오빠는 나중에 나랑 이야기 좀 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한껏 굳은 얼굴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평소에 제가 화를 잘 내지 않아서 그런가 남자친구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끼리 대화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남자친구 누나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너는 장가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여자친구한테 휘어잡혀서 살면 어떡하냐며 괜히 주방에서 얼쩡대지 말고 나오라 하더군요. 어머,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눈치켜 뜨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에 우리 막내 엄청 고생하며 살겠다. 엄마, 이 결혼 꼭 시켜야 돼? 제 성격 보통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너무 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가 준비하고 있던 쌈야채나 양념 파절이 등등 전부 싱크대 하수구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와르르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그릇이며 음식까지 전부 싱크대 안으로 던져 넣었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다들 정신 차리시고 적당히 좀 하세요. 오빠, 나 그냥 집에 갈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그날 하루 종일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내뱉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외투랑 가방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솔직히 남자친구라는 놈이 달려와서 저를 붙들고 말리기라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정작 그 인간은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누나들 눈치만 보고 있고 나머지 5명의 누나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다들 저한테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여기에 너보다 나이 적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너가 무사할 것 같니?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저한테 달려들길래 가방에서 핸드폰 바로 꺼내서 지금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바로 경찰 부를 거라고 말했어요. 경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기가 막혔는지 혀만 찌릿 차고 있길래 이때다 싶어서 재빨리 신발 신고 도망 나왔습니다. 똥 한 번 제대로 밟았다 생각이 들어서 액땜굿이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택시를 바로 잡아 타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였고 제가 전화를 5번 정도 받지 않았더니 카톡을 보내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네요. 오늘 자기 누나들이 저한테 조금 짓궂게 군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냥 저를 한번 시험해보려고 했던 것뿐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건 말건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대충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뻔히 보이잖아요. 답장하기도 싫어서 그냥 남자친구 핸드폰 번호 차단하고 끝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엄청 크게 화를 내시면서 무슨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있냐고 자기가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까 저보고 앞장서라고 하시더군요. 괜히 일커지고 진짜 경찰 부르는 일이 생길까봐 그냥 다 끝난 사이니까 잊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 누나가 5이라고 했지? 아들 보려고 기를 쓰고 낳은 것 같은데. 걔네 누나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집안 부모가 더 큰 문제일 거다. 내가 그래서 결혼하지 말았으면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보통 아들 귀한 집에서 위로 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아들 하나 낳으려고 줄줄이 사탕으로 딸을 5이나 낳았던 거죠. 당시에는 연애가 너무 재미있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충 그 집안 수준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라는 인간들도 어떻게 사람 불러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를 시험해 본다고요? 지들이 뭔데 저를 시험합니까? 제가 만일 순해 터진 성격이라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하고 있었으면 지들이 맘껏 휘두르기 좋다 생각해서 결혼하라고 허락을 했겠죠. 양가 부모님들도 별말 없이 가만히 있는데 왜 누나라는 인간들이 동생 앞길을 막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야 일찌감치 똥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남들이 말리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별일 없이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파국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사람 사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남편과 저의 입장이 요 근래 1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에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잘못했다며 빌고 있지만 도저히 이제는 참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미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졌고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혼자서 아이 키우며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없는 마음 속여가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은 작년 초 설 연휴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친정엄마가 설을 며칠 앞두고 친구분들과 외출을 하셨다가 감기에 걸렸는데 초기에 대처를 잘못해서 그런지 얼마 후 급성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으셨는데 안 그래도 약한 사람이 한겨울에 돌아다녔으니 당연히 몸이 정상이 아니셨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살고 계신데 저와 친오빠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지만 엄마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며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마음 놓고 며칠씩 병원에 누워서 쉬고 있을 수도 없고 간병이나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죠. 당장 간병인을 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기엔 걱정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면서 병원에 통원 치료하기도 힘드셨을 거고 아픈 몸으로 끼니 챙겨 먹고 집안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셨겠죠. 오죽했으면 엄마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일주일만 내려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친정에 아빠는 없고 엄마와 저랑 친오빠까지 세 식구인데 오빠와 저는 결혼을 하고 타지에서 아이 낳아 가정 꾸리며 잘 살고 있어요. 오빠는 저보다도 더 먼 지역에서 살고 있고 아무래도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라서 일주일이나 회사를 쉬면서 내려가긴 무리가 있겠죠. 게다가 엄마 수발드는 건 아들보다는 딸인제가 나을 테니 엄마가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거의 스케줄이 공무원처럼 움직이고 빨간 날 다 쉬면서 정해진 일만 하면 거의 터치가 없는 회사예요. 보통 바쁜 시즌, 한가한 시즌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바쁜 일이 몰아서 들어오고 가을, 겨울이 되면 많이 한가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도 회사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엄마 집에 내려가서 같이 있다 올 예정이었어요. 집에 저 없이 남아있을 남편과 아들이 걱정이 되었지만 둘 다 애들도 아니고 반찬 일주일치 만들어서 넣어두고 가면 배달을 시켜 먹던 밥을 해 먹던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남편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니, 그걸 꼭 당신이 가야 돼? 장모님 그렇게 심각하신 상태는 아니잖아. 너무 아프면 그냥 병원에 입원하시라고 해. 뭐하러 당신이 일주일이나 내려가 있어? 제 생각보다 남편이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른 일도 아니고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자식이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집 놔두고 대체 어딜 갈 생각이냐며 너가 집안의 장녀도 아니고 오빠랑 며느리도 있는데 굳이 회사 휴직까지 쓰면서 갈 이유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너가 괜히 간호하러 갔다가 장모님한테 병이라도 옮아오면 어떡해?
나랑 우리 아들 아프기라도 하면 책임질 수 있어? 장모님도 꼭 아쉬울 때만 딸을 찾으시지. 평소에는 그렇게 아들 바라기가 없으시면서. 어휴, 진짜 너무 서운하다.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겠습니까? 멀쩡한 자식 놔두고 왜 남의 집 딸을 데려다 고생을 시켜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같은 여자인 제가 와 있는 게 낫지. 오빠가 회사 휴가 내고 내려와 있으면 퍽이나 좋아하시겠습니다. 남편이랑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며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이해 못하고 헛소리만 하는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말을 말자고 했어요. 엄마는 한시가 급한데 남편한테 허락이나 받고 있을 여유가 없어서 반찬은 어디에 있고 집에서 밥 먹기 싫으면 아들이랑 배달시켜 먹으라 해놓고 짐 싸서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 안 들어준다며 무시하는 처사라더군요.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면 한 번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만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장모님은 아들이 최우선이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같이 설악산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넌 맨날 너랑 너네 식구 생각만 하더라. 원래 아들이랑 셋이 주말에 강릉에 놀러 갔다가 1박을 하고 오려고 설악산 리조트까지 예약을 해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족여행까지 들먹이며 저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장모님만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 강릉 가서 회도 먹고 설악산에서 일출도 봤을 텐데.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데 굳이 그 앞까지 따라 나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가 바득바득 갈렸지만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남편이랑 싸움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내려갔더니 엄마가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단순 폐렴뿐만 아니라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해서 제가 집안일 좀 해드리고 병원으로 통원 치료받을 때 모시고 다녀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서 두 눈으로 확인한 엄마의 상태는 생각보다도 너무 심각했습니다. 친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의 상태를 설명하고 저희가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해서 엄마를 병원으로 급히 모셨어요. 입원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집에서 약 먹으면 나을 거라는 엄마의 만류에도 겨우겨우 병실을 잡아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감염병 문제도 있었고 병원에서 통합 간병체제로 운영되니까 간병인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입원을 하셨고 제가 더 이상 엄마 집에 있을 이유도 없어져서 밀린 청소와 빨래 정도를 다 해드린 후에 이튿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제서야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장모님은 좀 괜찮으셔?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낫다니까? 처음에 우리 엄마 아프다고 했을 때부터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전혀 물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인간이 이제서야 웃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비정하고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가 아프면 가서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때 남편이 했던 이야기는 다 큰 어른이면 부모는 부모의 인생인 거고 지금은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있으니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 말했어요. 그 말은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고 들을 때마다 어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사람 자체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너가 아이 엄마고 우리 식구를 생각한다면 언제 병이 옮아서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게 맞잖아. 남편이 했던 그 말은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제 마음에 비수가 되어 남아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 당신 부모 아플 때 내가 똑같이 행동하면 그땐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잊지 못할 기억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건 제 복수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작년 초 엄마가 아플 때 남편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딱 1년 뒤인 지난달 말 제가 벼르고 기다려왔던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람인데 제가 시부모님 몸이 아프라고 고사 지내고 물 떠다 놓고 빌고 있진 않았어요.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저한테 별로 해주신 것도 없고 평소 좋은 말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시부모도 엄연히 가족인데 어떻게 아프라고 고사를 지내겠습니까? 평소에 남한테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산다면 그 죄는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은 계속 있었고 작년에 있던 그 일로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 속에 빠지지 않는 커다란 대못을 박았으니 나도 너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이 대못을 하나 박아줘야겠다.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았죠. 바로 얼마 전 새벽에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고속도로 타고 1시간 반은 가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갑자기 전화 받고 나서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다행히 근처에 살고 있던 신우가 응급차를 불러서 아버님을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고 남편이 부랴부랴 뒤늦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이 주 원인이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입원 수속 밟고 수술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무릎 수술 같은 것도 아니고 심장혈관 수술이라고 하니 남편은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당황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기 부모는 저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 건강이 이렇게 될 때까지 눈치도 못 챈 불효자라고 하면서 징징대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이 솔직히 꼴값 떠는 것 같고 꼴 보기 싫었어요. 어차피 병원 응급실 안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는 없어서 신우에게 맡겨두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날 오전에 바로 수술이 잡혔고 아버님은 수술 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서 경과를 보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건 아버님 입원하시게 되면 간병할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었죠. 퇴원하고 나서도 집에 혼자 계셔야 하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었죠. 시댁은 예전부터 어머님이 없고 아버님이랑 신우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우가 3년 전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아버님 혼자 사시게 된 거죠. 신우는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조금 늦게 시집을 갔고 지금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혼자 거동하기도 힘든 만삭의 신우에게 병원 들락거리면서 아버님 간호를 부탁할 수는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쓰던지 아니면 남편이 해야 할 판이었죠. 아버님 수술 끝나고 병실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는 아버지 이렇게 두고 못 올라가겠답니다. 그럼 어쩌려고? 당신이 여기 계속 있게? 내일 당장 회사 안 나가도 돼?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저와는 다르게 며칠씩 자리를 비우고 있기가 힘들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랑 휴가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회사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 갑자기 열흘 정도 쉰다고 하면 눈치가 엄청 보일 겁니다. 굳이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남편이 뭘 할 줄 안다고 자기가 나서서 간병을 하겠어요. 평소에도 조금만 귀찮은 일 시키면 인상부터 팍팍 쓰는 사람인데 그냥 차라리 돈 주고 간병인을 붙여놓고 올라가자고 했죠. 우리 아빠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 내 동생이 임신만 안 했어도 걔한테 시키면 되는데. 아, 진짜 어쩌지? 거의 울상이 되어버린 얼굴로 신우이와 전화통화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꽃이다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아니고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커피나 마시고 있었는데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남편이 결코 제게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당신 회사 요즘 한가하지? 왜 겨울에는 일도 별로 없어서 단축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쉬고 그러잖아. 안 그래도 집안에 하나뿐인 며느린데 당신이 회사 휴가 내고 우리 아빠 간호 좀 해주라. 나는 방금 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오래는 못 쉰다고 하네. 당신이 한 2주 정도 쉬면서 퇴원할 때까지 간호도 좀 해드리고 퇴원하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 옆에서 봐드렸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남편 눈에는 제가 너무 우습게 보였었나 봐요. 작년에 우리 엄마 아플 때 그날리 호들갑을 떨면서 장모님한테 병 옮겨다가 우리 애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저를 가만 안 두겠다며 펄펄 뛰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해달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당신 진짜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아버님 병간호를 부탁할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새 잊어버렸나 보네. 사실 제가 화낼 줄 몰라서 지금까지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아들 앞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피했던 건데 어딜 뻔뻔하게 저보고 시아버지 병간호 해달라는 말이 나오나요? 남편한테 당신이 회사 때려치고 아버님을 돌보든지 맘대로 하라고 했죠. 그래놓고 남편을 버려둔 채 혼자 집으로 올라왔는데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우리 결혼 생활까지 파탄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잔뜩 났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욕을 해댔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야.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이 정도까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희 엄마는 겨우 감기 걸린 거고 자기 아버지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건데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냐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데 그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럼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전문 간병인을 쓸 테니까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정도만 저보고 봐달라고 하네요. 일주일이건 이틀이건 나는 싫다고 할 거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하던지 만삭 신우 보고 하라고 하던지 너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죠. 그 이후로 어제까지 남편이랑 매일 싸우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남편이나 신우가 단 하루도 옆에 붙어서 간병한 적이 없고 간병인 시켜서 보게 하더니 퇴원하고 난 이후로는 누가 가서 돌봐드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남편은 안 하니까 아마 만삭에 신우가 가서 봐드리던지 하겠죠? 진짜 자기는 단 하루도 못하면서 왜 그걸 저한테 하라 마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결국 남편이랑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크게 싸웠고 이럴 바엔 이혼하고 내가 아들 데리고 둘이 살겠다고 했어요. 진작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아들 생각하며 참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런 인간이 아버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참다 어제 이혼하자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이혼은 안 된다고 저한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 모습에 하나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언젠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그만하자고 했어요. 앞으로 길고 긴 이혼 절차가 남아있어서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도 저를 응원하고 있고 아들이랑 둘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혼하더라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거지만 저 혼자 벌어서도 둘이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없거든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인간이 정신까지 못 차리면 데리고 살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가오는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3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커다란 짐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마냥 즐겁게 행복할 수만은 없네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더 많고 위로는 누나가 2명이 있어요. 첫째 누나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40이 훌쩍 넘었고 둘째 누나는 30대 후반이에요. 그 집안에서 둘째 누나는 진작에 시집 잘 가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딸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문제는 첫째 누나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능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경계성 지능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첫째도 어릴 때는 멀쩡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고열을 앓고 며칠 고생하다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때부터 지능에 조금씩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지능이 조금 많이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은 날에는 얼핏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뭔가 이상하고 40살 넘은 어른이랑 하는 대화가 아니라 초등학생 저학년 조카들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혼자서는 직장을 다니거나 장을 보고 밥을 해먹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아직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큰 누나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잘 웃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다른 가족들도 크게 힘들지 않은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시부모님이 키도 좀 작은 편이고 덩치가 왜소하기 때문에 큰딸이 한번 성질을 내면서 몸싸움을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시고 제압을 할 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제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인보다 훨씬 키 크고 덩치가 있는 제 남자친구가 누나를 말리면 그나마 조금 말을 듣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남자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부모님 댁에서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간대요. 첫째 누나는 당연히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을 제외하면 평소에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제 남자친구 하나뿐이라고 하더군요. 둘째 누나는 복잡한 집안 사정을 아예 신경 쓰기 싫다고 20살이 되자마자 혼자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갔고 결혼한 이후로도 일부러 그런 건지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살고 있어요. 1년에 딱 2번 명절이 아니면 아예 집에 오지도 않는다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은 안타까운 그쪽 집안의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와 남자친구도 연애를 한 지 3년이 넘었고 이제 나이도 꽉 차서 결혼을 미룰 수는 없거든요. 제 나이 20대 후반에 만나서 3년이나 연애했고 작년 가을부터 양쪽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실제로 우리 결혼하겠다고 확답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그 집안의 사정도 있었고 이래저래 서로 바쁜 일이 많아서 섣불리 날짜를 못 잡고 있다가 올해까지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만난 날이 3년이 넘었어요. 정말이지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이 한 집에 살지만 않았지. 서로 양가 부모님들에게 며느리나 사위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상대방 부모님 생일이며 집안 경조사까지 다 챙겼어요.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상견례 마치고 다가오는 올봄에 날짜 잡고 이미 신혼집까지 다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시댁 상황 저도 잘 아니까 남자친구가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쪽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시부모와 시누가 다 힘들어할 테니까 제 입장에선 이 정도 하는 것이 최대한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죠. 결혼 이야기 나온 뒤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양측 부모님들과 상의를 하고 충분한 대화 끝에 내린 결정이고 제가 직접 시누를 돌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신혼집을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에서 혼수를 보러 다니는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제 얼마 후면 저한테도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 남동생이 이제 곧 결혼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을 누나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의지를 하고 부모님보다도 더 남자친구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최대한 숨기고 있었는데 누가 말을 해준 건지 갑자기 신우가 결혼하지 말고 집 나가지 말고 자기랑 계속 살자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아정엄마, 얘기 들었어. 얼마 전에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다며? 그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야. 에이,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잖아. 맞아, 역시 아정엄마답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똑순이 아정엄마가 이걸 놓칠 리 없지. 아정당이니까 믿고 바로 한 거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잖아.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이라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건 또 어떻고. 알뜰폰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너무 좋지.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역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까지 노려보세요. 어차피 언제 오더라도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집 근처로 부르시더니 자기가 너무 죽을 죄를 짓는 것 같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분가하지 말고 합가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절대 시집살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당한 일은 전혀 없을 건데 저희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첫째 신우의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지금 현재 제 남자친구가 부모다움으로 아니 오히려 부모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머리가 어질거리는 기분이 들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 그 집안 사정도 제가 몇 번이나 옆에서 지켜보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아니까 더 심한 말은 못하겠고 그냥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는 말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집에서 아들을 내보내기 싫고 저까지 포함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절절한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저희 연애하는 중에도 작년 초반에 한 번 인사드리고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부터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쉬운 소리나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고 때 되면 저희 부모님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제 생일 때도 남자친구를 통해서 꽃이랑 백화점 상품권까지 사서 보내주시는 등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 선물들의 의미가 아픈 누나가 있는 아들이 장가가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제 눈치를 보느라 더 잘해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첫째 누나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꾸도 없었고 아마도 제가 남동생을 뺏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었지만 저한테 한 번도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저를 보는 눈빛부터 뭔가 꺼림직하고 기분 나쁜 건 사실이라 그냥 단순하게 남동생이 장가가는 것 이상으로 여자 대 여자로서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넘겨짚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집 누나가 제 남자친구를 대하는 모습이나 평소 전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볼 때면 남동생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애인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능이 온전치 못하니 그 표현은 수위가 심하진 않은데 솔직히 옆에서 듣고 있기에 너무나 거북해요. 아픈 걸 싹대고 생각하면 나이 40이 넘은 누나가 자기 남동생에게 그러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보기 싫고 이해 당사자인 저로서는 역겹다는 기분까지 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색 한 번 안 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지냈어요. 원래 아픈 식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한 내색을 비치면 안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둘째 누나가 이런 집안꼴을 감당하기 싫다고 어릴 때부터 독립해 나가서 살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 걱정하느라 일부러 대학도 집에서 통학하고 취직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할 만큼 집안일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정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한테도 잘하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잘할 사람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합가 이야기 계속하시다가 제가 곤란한 표정으로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너희 신혼집 아직 구하기 전이지? 괜히 돈 쓰고 집 구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나랑 애들 아빠가 따로 나가서 살 테니까 너희가 우리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해라. 대신에 첫째랑 같이 살아주는 조건으로 집을 줄게. 어때? 남자친구의 집안이 아버님께서 일찌감치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시댁의 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50평이 넘는 큰 아파트고 아버님에게 건물이나 다른 재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 이야기하면서 승낙 받으러 갔을 때도 시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나중에 자기들 세상 떠나고 나면 첫째 앞으로 월세 나오는 상가 하나 돌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시설 좋은 곳에서 살게 하면 된다 하면서 저한테 책임질 필요 없다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아무리 50평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셔도 절대 아픈 신우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부모 두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시설에 보내거나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을 집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집안을 위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본인 인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 역시도 아들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이야기는 자기 아들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저한테 먼저 하신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 따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합가를 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나가고 신우랑 같이만 살아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모두 도저히 못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선을 넘으셨어요. 만약 제가 허락만 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월급 정도의 돈을 저한테 매달 줄 수 있으니까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첫째 딸이랑 있어달라 하는데 제가 그 언니랑 사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이미 미운 털 박히고 남동생 뺏어간 사람으로 인식해버렸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신우 눈치 보느라 내 집안에서 남편이랑 손이라도 한번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데 신우가 질투심에 눈이 돌아서 저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지금 신혼집으로 생각해둔 곳이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저는 그 집안일에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한 집에 같이 살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 때문에 희생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저는 절대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본인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언제까지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큰 누나 상황이 딱하지만 그건 그거고 언제까지 자기가 옆에 붙어서 돌봐줄 수는 없다고. 그냥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보고 누나랑 대화 많이 하는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누나랑 사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결혼식 올리고 우리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큰 누나만 붙들고 있을 순 없다면서 이제는 부모님도 나이를 먹어가고 누나를 돌보기 힘들어하면 시설 좋은 곳 찾아서 보호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아무리 많은 치료를 해보고 상담을 받아봐도 누나의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진 않는 것 같은데 저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온 식구 다 같이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일이라면서 부모님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게 자기가 이야기하겠다네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욕심을 냈나 봐. 너한테 했던 이야기도 정말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고 절대 우리 누나랑 한 집에서 사는 일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확실하게 사과하고 해결하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다가 어차피 제 능력으로는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는데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뒤로 다시는 남자친구 부모님 입에서 합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고 앞으로도 이 문제로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흔들리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집안의 사정이나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아픈 큰딸을 돌봐야 하는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같이 살면서 돌봐줄 수도 없는 문제라서 일단은 저희 결혼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본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데 왜 저한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정말 포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사연 보내고 며칠 안 지났는데 정식으로 어머님에게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같다며 첫째 딸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올해 6월까지만 일을 하시기로 했고 그 뒤로는 양평으로 내려가 첫째 딸을 위한 전원주택을 짓고 세 식구가 살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그게 모든 식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남자친구 집안 상황을 제 주변인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긴 하는데 저도 바보가 아니고 예전부터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예비 신랑이 있으니 믿고 살아볼 거예요. 어머님도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싶고 앞으로는 큰 누나의 상태도 좋아져서 온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31살의 여자입니다. 아직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나무인 태도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제가 남편이랑 만나기도 전에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에는 어머님 혼자 살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시댁 재산은 거의 없어서 어머님 혼자 월세집에서 살고 계신데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30만 원과 어머님이 소소하게 일을 해서 조금씩 벌며 생활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면 월급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가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이 더 필요하시면 어머님 친구분이 시외곽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며칠 정도 나가서 일을 하시고 모자란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어머님께서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서 저희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말을 자꾸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대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고 남편에게도 절대로 합가만큼은 안 된다고 수차례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 어머님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허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나는 절대 어머님이랑 합가 안 하니까 나한테 앞으로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몸을 사리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님은 전혀 포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우리 부부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집으로 오라 부르시길래 뻔한 이야기 하실 것 같아 저는 안 간다 하고 남편만 시댁으로 보냈거든요. 남편이 몇 시간 동안 어머님 댁에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더니 저한테 어머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방에서 노트랑 펜을 하나 꺼내서 들고 나오더니 저를 앞에 앉혀두고 숫자를 줄줄이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월세 30만 원, 전기수도세 5만 원, 한 달 식비 15만 원. 이게 대체 뭘 적어놓은 건지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서 남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하겠냐고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공짜로 살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우리한테 50만 원씩 주시겠대.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금을 보태던지 생활비에 큰 도움 될 거 아냐. 당신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아예 안 살면 안 살았지 누가 시어머니한테 월세를 받습니까? 어머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거라 하고 앞으로 더 나이 먹고 몸이 아프더라도 나가서 50만 원은 벌어다 줄 수 있으니까 그 돈 받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고 하시네요. 이러니까 합가 못하겠다고 반대하는 제가 완전 나쁜 인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형편에 여유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구입한 자가도 아닐 뿐더러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겨우 전세로 살고 있는 방둑에 있는 빌라예요. 시어머님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살고 계신 월세집 보증금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재산도 하나 없어서 저희 결혼할 때 하나도 보태주신 거 없고요. 남편 쪽에서 해준 게 없으니까 저도 친정부모님한테 나 시집 갈 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다고 말해놓고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 맞추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제 돈으로는 혼수 겨우 맞추고 남편이 모은 돈에 은행에서 대출 최대한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어요. 결코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도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하기 때문인 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와중에 너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대뜸 50만 원 줄 테니까 모시고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돈으로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있지. 너는 왜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싫어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게는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는 생활 패턴이에요. 문제는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매일 출퇴근이 아닌 일주일에 3일 이상 재택근무로 일을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주에 하루 정도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업무 조율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치 일은 집에서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아침 8시에 남편이 혼자 출근하고 나면 저는 10시쯤 일어나서 제 업무를 시작하고 오후에 남편 퇴근하기 전까지는 쉴 새도 없이 쭉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남편이랑 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밤 12시부터 또 다른 업무의 시작입니다. 최소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미루고 일을 계속하는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엔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며 일하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일과 생활의 경계가 사라지고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정말 죽을 맛이에요. 수입은 제가 남편보다 많지만 일하는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몸은 훨씬 더 피곤합니다. 저희가 모아둔 재산도 별로 없고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인데 젊었을 때 몸을 갈아 넣어서 많이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만 찾아가면 한다는 소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너는 회사를 똑바로 다니기는 하니? 맨날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 할 거라면 애라도 빨리 낳던가? 신혼 초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해봤자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인 줄 아세요.
본인 생각이 다 맞고 남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시면서 요즘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저처럼 집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봤자 집에서 일을 해? 어이고, 웃기고 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디 방구석에서 몇 푼 번다고 그게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니? 너도 나가서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야지. 어머님이 워낙 옛날 분이시고 틀에 박힌 생각밖에 못 하시기 때문에 요즘 회사는 근무 형태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집에 있으면 그저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저한테 어머님 댁 집안일까지 도와달라고 시키셨습니다. 너 집에서 놀면 뭐하니? 겉절이 좀 담그려고 하는데 너 도와서 같이 만들어라. 일하는 중이라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너가 무슨 일을 하냐고 화를 내세요. 제가 새벽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남편 출근하고 나면 8시, 9시쯤 어머님이 별일도 없는데 전화를 걸어서 쓸데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뭐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자고 있었네.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불 속이야? 집구석에만 있으니 사람이 게을러지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매번 전화 받을 때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저대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이제 겨우 자는 거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관심 없으세요. 보통 어른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시어머니 생활 패턴은 밤 11시면 주무시고 다음 날에는 새벽 6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시댁에서 몇 번 잘 때도 항상 그런 모습을 봐왔고 예전에 한번 어머님 모시고 설악산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그러셨어요. 6시에 일어나시면 본인 아들은 절대 안 깨우시고 자고 있는 저를 항상 깨웁니다. 같이 아침밥 준비하자고 해서 저는 먹지도 않는 밥을 준비하려고 한참 잠잘 시간인 새벽 6시부터 밥 짓고 국 끓이고 난리를 쳐야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그전까진 따로 살고 있으니 길어야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참고 넘겼어요. 물론 제가 어머님에게 저 어제 일하다가 새벽 3시 넘어서 잤어요. 하고 엄살을 부려보기도 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음에도 여전히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걸 봐서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주말에 여행 가거나 추석 설날에 시댁 가서도 노트북을 들고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제가 하는 일은 그저 방구석에서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시고 멀쩡한 직업이란 의식 자체가 없어요. 너가 아침에 출근을 하길 하냐?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가 대체 너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저희 회사 명함도 보여드린 적 있고 오죽했으면 제 월급 통장까지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다고 수십 번도 넘게 말씀드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여전하시고 전혀 제가 하는 말은 귀에 담아 들을 생각이 없는 분이세요. 이런 어머님이랑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보나마나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밥 차려주라고 난리를 피우실 게 뻔해요. 어머님 눈치 보느라 새벽에 늦게까지 일하고도 점심시간까지 늦잠도 못 잘 뿐더러 제가 방에서 업무하느라 집중하고 일하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집안일을 하라며 시키시겠죠. 남편은 제가 하도 어머님이랑 합가는 절대 불가하고 못한다 싫다고 난리를 쳐놨더니 처음엔 알겠다고 자기가 알아서 어머님 포기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최근 들어 더 저러시는 걸 보니까 어머님은 전혀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된다면 처음 약속했던 50만 원도 몇 달 주는 척만 하다가 점점 흐지부지 될 게 뻔할 것 같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가운데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이라도 한 번 하시면 일하고 있는 저를 불러내서 같이 하라고 잔소리 하실 뿐입니다. 넌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컴퓨터만 붙들고 뭐 하는 거니? 방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움직여. 라는 말을 하시면서 나가서 같이 집안일을 하고 운동을 하라고 하던지 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이리저리 저를 끌고 다니며 괴롭히실 것이 뻔한 일입니다. 저희 부부 어느 정도 돈 모을 때까지는 아이 가질 생각도 없는데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너가 집에 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편하게 애 키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면 다시 복직이 힘들고 사실상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 돌본다고 일을 쉬어버리면 세상에서 저한테 돈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과도 다 이야기했고 최소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집이라도 사고 난 뒤에 아이를 갖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옛날 분이시라 그런 계산 자체가 없는 분입니다. 신혼 초부터 빨리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시다가 며칠 전에 남편이랑 같이 어머님 모시고 식사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밥을 먹다 말고 대뜸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너 집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너네 집 가서 살면서 애 봐주면 될 거 아니냐. 너는 일을 계속해서 좋고 나는 예쁜 손주 봐서 좋고 서로 좋은 거지. 진짜 소름 끼쳐서 당장 아이 낳을 생각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대답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제 이야기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데?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 내 손주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는 거야? 라고 하시길래 그때는 저도 빈정이 상해서 그럼 그냥 어머님 아들을 시댁으로 데려가서 둘이서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제가 포기할 테니까 데려다가 같이 사시던지 아니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두모자가 우리 집에서 사시라고 제가 비켜드리겠다 말했더니 그 뒤로 기분 상하셨는지 식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꺼낸 한마디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하던 자리가 엉망이 되었고 대충 그렇게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온 후에는 남편이랑 2차전으로 한바탕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야 직성이 풀리냐면서 전부 제가 잘못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지금 너희 엄마는 내 입에서 같이 살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진 얼굴 볼 때마다 저러실 것 같으니까 남편 보고 중간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죠. 난 절대 너희 엄마랑 살 생각 없고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결혼 생활 끝내고 엄마나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말문이 탁 막힌 듯 그래, 너 잘났다. 이 문제는 그만 이야기하자. 라면서 대화를 피하길래 앞으로 한 번만 더 합과 비슷한 이야기라도 꺼내거나 당신 엄마가 같이 살자는 소리에 제대로 대답 못하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이제 환갑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럴 정도면 나이 먹고 어머님 아프고 병들면 무조건 모시고 살면서 저보고 병수발하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나가서 회사 다니고 남편이 집에서 재택근무로 돈 버는 사람이었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자기 아들은 능력이 있어서 출퇴근 안 해도 더 많이 돈 벌어올 수 있다면서 회사 다니는 저를 바보 취급하셨을 게 뻔합니다. 저 지금까지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쩌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번 일 제대로 해결 안 되면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고 어차피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제가 바로 나갈 거니까 절대 제가 모시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잘해주고 예뻐해줘도 모시고 살기 힘든데 얼굴만 보면 못 살게 구는 놀부심보 시어머니랑 제가 미쳤다고 같이 살겠어요? 돈 50 주면서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머님이나 남편의 얼굴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랬겠나 싶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냥 제가 먼저 남편을 내보낼 생각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게 뭔가요 대체?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고 그 뒤에 또 사건이 터져서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 저희 집으로 짐 싸들고 쳐들어오셨어요. 혼자 살기 너무 적적하고 힘들다면서 일단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하길래 그냥 내가 나갈 테니 아들이랑 사시라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당신 엄마 집에서 내쫓던가 그걸 못하겠으면 그냥 끝내자. 진짜 이제 너랑 너네 엄마 지긋지긋해. 내일까지 어머님 안 내보내면 사람 불러서 내 짐 뺄 거야. 남편이 펄쩍 뛰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저를 붙잡았지만 끝내 작정하고 쳐들어온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진 못했어요. 그냥 일단 딱 한 달만 살아보고 그래도 제가 싫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갈라서든 어쩌던 하자는데 누굴 바보로 아는 걸까요? 그냥 너희 엄마랑 백년해로 흰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둘이 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용달차 하나 불러서 우리 결혼할 때 제가 사간 가전제품들 세간살이들 전부 빼버렸어요. 안방 차지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보고 있던 TV를 제가 뜯어가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 가져가는데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꽥 지르고 남김없이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머님을 내쫓는다고 해도 다시 합칠 생각이 없어요. 등신처럼 우유부단한 인간이랑 같이 살다 보면 평생 어머님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휘둘리며 살 게 뻔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